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전인성입니다. 드디어 여러분과 이렇게 덴탈빈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이러한 기초 베이직 코스로부터 어드밴스 코스까지 계속 1년의 과정들을 녹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학동 코스나 상학 전치부 코스 그리고 풀마우스 코스 여러 가지 어드밴스 코스 토픽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베이직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베이직 코스라기보다는 일종의 임플란트 트레이닝의 입문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모든 전 과정을 통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치과 의사가 된 지 지금 25년째인데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는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면들을 하나씩 다 뒤집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컨셉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임플란트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치아가 빠진 상황은 실제로 2만 개의 상황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2만 개의 상황을 다 우리가 고찰해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주가 되는 메인스트림이 되는 몇 가지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중요한 프린시플들을 도출해낸다면 아주 미세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 정도 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임플란트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즉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출발 위에서 우리가 접근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베이직 코스는 저뿐만이 아니고 조용석 원장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또 코스를 이끌고 계신데 저와 그분의 아마 생각은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그 두 명의 이러한 컨셉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임플란트는 째고 벌리고 파고 심고 꼬매는 이렇게 5단계의 과정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아는 만큼 치료가 보이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는 수술과 치주와 외과가 결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분야이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그만큼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좀 더 만족할 만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치료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는 그 치료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거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만큼 아주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1700개 정도의 임플란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2-3개 정도의 시스템을 익숙하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나머지 시스템은 다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는 처음에 쓰는 드릴을 라운드한 드릴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회사는 처음에 쓰는 드릴을 뾰족한 랜스 드릴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회사는 처음에 쓰는 드릴이 2.0짜리 드릴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떠한 회사는 2.2짜리부터 드릴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릴의 시퀀스 단계가 2.0, 다음에 2.7, 3.0, 3.5, 4.2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2.2, 2.8, 3.5, 4.2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드릴링이 그 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드릴링함으로써 느낄 수만 있다면 한두 개의 시스템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전체 임플란트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스템의 임플란트가 있지만 이 임플란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입니다.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커넥션 자체를 임플란트 내부에서 얻는 인터널 커넥션으로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레벨의 익스터널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지발 레벨의 인터널 커넥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첫 번째 차이점은 임플란트 뎁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깊게 심느냐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는 뼈로부터 약간 깊게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 티슈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 티슈의 두께는 대략 2에서 3mm 또는 3에서 4m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포켓 뎁스가 4mm를 넘어가게 되면 언에어로빅 박테리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적절한 연주력의 두께는 2에서 4mm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뼈로부터 약간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뼈로부터 깊게 들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마운트를 제거하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뼈랑 EQ 레벨을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토크렌치고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나 반 바퀴를 돌리면 임플란트 좀 더 안으로 깊게 들어가죠. 이때 깊게 들어가는 정도는 임플란트의 이 스레드의 피치에 따른 문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반 바퀴 혹은 한 바퀴를 더 돌려주면 약 0.5에서 1mm도 깊게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1mm 정도 깊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러한 그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이 월이 얇아지기 때문에 월이 점점 팽창하는 듯한 결과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 대구치에서 힘을 쏟는 그 힘이 사람 몸무게 힘만큼을 버텨주기 때문에 이것이 팽창하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널 레벨의 본 레벨의 임플란트는 뼈로부터 약간 깊게 들어가서 이 임플란트 플랫폼이 약간 팽창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깊게 1mm 정도 깊게 들어간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 레벨의 익스터널 타입은 보철과 선생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것이 보철물 마진이 여기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임플란트가 보철물이 밑으로 꺼지는 싱킹 다운하는 이러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보철과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철물의 오클루절 플레인을 유지시켜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선호하는 임플란트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아직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스크루 루즈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면 아직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우만에서 나오는 ITI처럼 이러한 진지발 레벨의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는 머신드 서피스가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머신드 서피스 보더, 이 보더가 약간 뼈로 잠겨서 약 0.5에서 1mm 정도 잠기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초기 고정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머신드 서피스가 잠기는 부분은 향후에 뼈가 약간 꺼지는 소스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접시화처럼 이렇게 뼈가 꺼지는 현상,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쨌든 뎁스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약간 1mm 정도 깊게, 그 다음에 본 레벨의 익스터널 타입은 나중에 인상을 떠야 되기 때문에 거의 2 킬레벨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지발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소스라이제이션을 허용해주기 위해서 머신드 서피스가 약간 잠기도록 대략 0.5에서 1mm 정도 잠기도록 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이 내부에 이러한 커넥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외 없이 다 플랫폼 스위칭을 통해서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플랫폼 스위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버트먼트의 직경이 임플란트 직경보다 작아서 이 부위로 연조직이 자라 들어와서 안정적인 블러드 서플라이를 통해서 마지날 본의 리스폰스를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리고 본 레벨의 익스터널 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러한 UCLA 타입의 어버트먼트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철물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본 레벨의 익스터널 타입은 이 익스터널 헥스 탑의 디멘션이 대략 0.7mm에서 1m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스크루 리텐션에 의한 힘으로 어버트먼트가 유지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철물의 높이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진지발 레벨의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는 이 머신드 서피스 내측으로 이렇게 코니컬 실링, 인터널 커넥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머신드 서피스가 일반적인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보다는 좀 더 잘 어버트먼트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루 루즈닝이 훨씬 더 적거나 싱킹 다운 이펙트가 거의 없는 이러한 좀 더 안정적인 커넥션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진지발 레벨의 인터널 타입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구치부 싱글짜리의 first indication으로는 이 진지발 레벨의 인터널 타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루 루즈닝이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이고 다만 이 머신드 서피스가 대략 1.8에서 2.8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악간 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지발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퍼스트 초이스로 쓰기엔 좀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각각에는 앱솔루트한 인디케이션은 없지만 적절한 렐러티브한 인디케이션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분야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수술과 치주 그리고 외과가 결합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악 전치부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환자의 21번 치아가 결국은 지금 신경치료가 계속 페일하면서 여기 지금 피슐라가 계속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떠한 치료를 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페인과 리피티드한 이러한 인펙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자라면 우리가 이 환자에게 신경을 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년의 과정 드릴 것입니다. 즉 얼마만큼의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가. 그리고 인상을 떠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을 떠서 인상을 떠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떠한 어버트먼트를 쓸 것인가. 그리고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 스크루 리텐션으로 가느냐 시멘트 리텐션으로 가냐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게 초보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차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보는 시야는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환자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진지발 아웃라인입니다. 즉 연조직의 양을 먼저 보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연조직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여기에 결치조직을 이식해야 될 것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진지발 라인에서 이 바이오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검게 비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바이오 타입이 쓴 바이오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혹시 들어갔을 때 메탈 익스포저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검 티슈가 약간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즉 바이오 타입을 약간 두껍게 바꾸는 술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보는 파트는 뭐냐면 인접 치아입니다. 인접 치아가 지금 치아 자체의 모양이 렉탱귤라냐 트라이앵귤라 쉐입이냐를 볼 것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이유는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접 치아 상태가 좋느냐 좋지 않느냐는 여기에 가해지는 절개를 아주 결정하게 됩니다. 사악 전치부 코스를 반드시 베이지 코스가 들고 나서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엔 당연히 여기에 본 피슐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GBL을 동반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악 전치부는 심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치아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환자는 제가 지금 치아를 뽑고 절개 방식을 수직 절개를 하나만 그었습니다. 인접치아에서. 그 이유는 유니레터럴 버티컬 플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유니레터럴 버티컬 플랩만으로도 충분하게 GBL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플랩만으로도 충분하게 결치조직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임플란트를 이렇게 각도를 틀었을까요? 당연하죠. 여기에는 뼈를 이식해서 향후에 레이비알 플레이트의 두께를 2mm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고려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 코스를 하는 것과 어드밴스 코스를 하는 것은 자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면 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을 전체를 자꾸 잡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번 베이지 코스에서 30회 정도를 이끌어 나갈 생각인데 이때 제가 주안점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뼈를 이식했고요. 당연히 멤브레인을 덮었고 결치조직을 이식했습니다. 결치조직을 이식한 이유는 좀 더 치밀한 바이오 타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플랩을 다시 리포지션을 시켰고요. 이때 임시차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리모블 타입이 좋을까요? 고정성이 좋을까요? 여기는 당연히 고정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결치조직, 연조직을 이식한 경우에는 리모블 타입의 임시치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접치아에 레진으로 반딩을 시켜서 만들어주는 이러한 레진 반딩 템포러리 픽스드 브릿지를 만들어서 임시치아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안에 내어놓은 GBR과 결치조직을 이식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니레터럴 버티컬 플랩입니다. 자, 잇몸이 다 아물고 나서 이제 4개월 후에 임시치아를 빼내고 여기에 어버트먼트를 끼워야 되겠죠. 이 어버트먼트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입니다. 나중에 어버트먼트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버트먼트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원피스 어버트먼트가 있고 투피스 어버트먼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투피스 어버트먼트를 쓰셔야 됩니다. 투피스라고 하는 말은 어버트먼트와 스크루가 분리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원피스라고 하는 것은 어버트먼트와 스크루가 원바디로 되어 있는 건데 원바디 어버트먼트, 원피스의 어버트먼트는 이러한 임시치아용입니다. 어쨌든 임시치아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에다 레진을 빌드업해서 이멀전스 프로파일을 점점 몰딩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멀전스 프로파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 때 우리가 다 배웠지만 이멀징 한다고 하는 말은 임플란트가 뼈 안에 들어가 있다가 연조직을 뚫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멀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멀징하는 그 프로파일, 그것을 우리가 이멀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멀전스 프로파일은 신미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임플란트의 펑션과 에스테틱의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멀전스 프로파일만 봐도 이 임플란트가 뼈가 녹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임시차를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옆에 있는 인접치아와 하모니어스한 진지발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지금 뼈가 이식이 많이 됐고 연조직 이식이 많이 됐다면 이것을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점차 앞배를 시켜감으로 해서 정확한 정상적인 치아 길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레진 반딩 템포러리 상태에서는 약간 짧게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치아 상태에서는 연조직이 좀 자라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지만 이것을 향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치아를 만들면서 여기다 레진을 덧붙여가면서 한 달에 0.5mm씩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접치와 동일하게 맞춰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픽처 레벨, 임플란트 레벨에서 인상을 다시 떠서 최종 볼처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최종 볼처물이 들어갈 당시에 약간의 잇몸을 임핀징 누르기 때문에 약간 하얗게 블렌칭이 됐다가 다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5년 후의 소견인데요.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자가 됐던 엑스퍼트가 됐던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지금 CT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센터 라인, 그 다음에 미지얼, 디스탈 라인별로 제가 3장의 커팅을 지금 찍어냈고요. 지금 처음에 임플란트는 약간 업라이팅 되어 있는 임플란트의 머리가 설축으로 가 있는, 왜냐하면 협직골을 2mm의 두께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레이비알 플레이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째고 벌리고 파고 박고 꼬맨다. 이게 5가지가 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즉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점차 이제 찾아봐야 돼요. 어떤 임플란트 회사별로 드릴링의 시퀀스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2.0 혹은 2.2 드릴링을 한 다음에 우리가 패러렐링 핀이나 뎁스 게이지를 꼽고 이제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각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접치아와 각도가 잘 맞고 있는지, 대합치에 펑셔널 커스플랜스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드릴링 시퀀스를 통해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안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임플란트 전 과정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릴링입니다. 이 드릴링은 everything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태핑이라고 하는 드릴링은 뼈 내부에 나사선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사선을 만들어주는 과정은 뼈가 너무 딱딱한 경우에 초기 과정을 좀 적절히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태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이 태핑은 초기 고정을 적절히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모든 임플란트의 식립은 90% 정도를 엔진 드리븐으로 심게 되고요. 엔진으로 절대 끝까지 심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손이 눈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손의 느낌으로 이 임플란트 초기 고정을 최종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이렇게 심어놓고 커버스크를 끼고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 4개월 후에 다시 째고 들어가서 아까 묻어놨던 3, 4개월 전에 묻어놨던 커버스크를 빼내고 여기 힐링캡을 꼽는 것이죠. 사실 임플란트는 째고 벌리고 파고 심고 꼬매는 이 5가지가 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주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요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2개 있어요. 초기 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임플란트는 엔진으로 90%를 심고 나머지 10%는 토크렌치로 돌면서 심어야 되는 거고, 이 토크렌치를 돌리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이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적절한지 너무 센지 너무 약한지를 반드시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좀 오래된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우리가 왜 임플란트를 자꾸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 임플란트가 어떠한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이분은 1999년도, 지금부터 17년 전 케이스인데요. 40대 초반의 남자 환자입니다. 원래는 잇몸뼈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임플란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서 지금 뼈가 다 녹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지금 사이너스 플로어가 여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빨간 점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환자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이 환자는 반드시 양측으로 사각형 거상술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치아 발거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는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시행을 했고요. 지금 하악에 2개의 캐나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동시에 발거하고 식립을 동시에 한 케이스입니다. 양측으로 사각동 의상술을 동시에 시행했고요. 지금 사각에는 8개를 심어야 되지만 제가 9개를 심은 이유는 가운데 임플란트를 더 심은 이유는요. 이미디어트 로딩, 즉시 부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과거에 즐겨 썼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테크닉은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에 가운데 임플란트, 이 3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즉시 부활을 시도했던 경우이고요. 양측에 3개씩 심어서 포스터럴 세그멘트를 완성시켰던 경우이고 하악 전치부만 2개의 캐나인으로 자연치를 만들어 놨던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이때 이 457 임플란트 하나가 페일했는데 이건 제가 다시 교체를 바로 했었고요. 그리고 보철물이 끝났고 1호부터 15년 후입니다. 지금 어느 하나도 임플란트가 실패한 게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15년째 하악 전치 부위가 또 프랙처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 15년 후에 제가 CT를 찍은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사각동 어상수 시행했고 임플란트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의 버코팔라이탈 릴레이션을 잠깐 보시면 지금 협설축으로 뼈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1999년도였고요. 2004년도, 이게 2015년도입니다. 자, 지금 16년째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16년째 하악 전치가 드디어 망가집니다. 자연치아 운동본부에서 저를 굉장히 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임플란트랑 자연치아가 있을 때 물론 잘 심어진 임플란트와 잘 마무리된 보철 치료를 갖고 있는 임플란트라면 자연치아보다 오래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임플란트가 자연치아 못지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멀쩡한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지금 하악 전치를 6전치에서 캐나인 2개를 뽑아냈고요. 제가 그 당시 다시 16년 후에 3개의 임플란트 심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 환자의 지금 최종 보충을 한번 볼까요? 이 환자는 지금 이게 이제 최종 보철물인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여기서 좀 느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개수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플란트가 과연 자연치아 개수만큼 들어가야 될까요? 자연치아 4개 빠지면 임플란트 4개 심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치아 4개 빠지면 임플란트 3개만 심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임플란트 3개 심었으면 여기다 메지알 칸틸레버 하나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에 파닝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임플란트를 3개 심었다는 말은 치아를 4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5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임플란트의 개수는 자연치아의 개수보다 적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얼마만큼 예지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결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는 바는 아주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 정도에서 실패하면 뭐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막판까지 가게 되면 떨어져 죽는 것이죠. 이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숙련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에서 인터미디에이트로 갔다가 여러분들은 결국 나중에 상악 전치부, 사이너스, 풀마우스, 합병증까지 모든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티슈, 소프티슈, GBR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임플란트 잘못 씌어서 얘가 좀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임플란트 잘못 씌운다고 떨어져 죽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의 얘기를 작년에 들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치료가 몇 번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 환자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임플란트 하나 잘못 씌웠다고 죽을 필요는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에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죠. 뭐 잘 두나 잘못 두나 바둑이 바둑이죠. 그죠? 그리고 뭐 산을 잘 타건 못 타건 그냥 똑같은 그냥 트레킹을 하는 사람이고 암벽 타는 사람입니다. 임플란트 잘못 심건 적절히 심건 잘 심건 간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궤적을 달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보철과 교수님과 치주 또는 외과의 이런 외과 파트 교수님이 두 분이 협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가 서로 모여서 퍼펙트한 진단과 퍼펙트한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철과 선생님들은 또 랩 테크니션 기공사들을 데리고 거기에 맞는 퍼펙트한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분야는 다른 치료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갖고 있어요. 저는 임플란트는 제너럴 덴티스트가 가장 어울리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너럴 덴티스트가 공부를 많이 해서 퍼펙트한 것이 아니고 프로퍼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의사의 수준에 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 그 환자의 여건에 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공사의 수준에 맞는 기공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꼭 옳고 누가 꼭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퍼펙트한 다이어노시스와 퍼펙트한 트리트먼트 플래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퍼한 다이어노시스와 프로퍼한 트리트먼트 플래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한 명이 제너럴 프랙티셔너가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치료하는 것도 처음엔 잘 못하다가 점점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못했을 때는 나쁜 의사고 잘했을 때는 좋은 의사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거죠. 실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의 보는 눈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치료 범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플란트는 저는 제너럴 프랙티셔너에 가장 어울리는 분야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코스에서 또 계속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환자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잘보 알브렉슨이 얘기했던 이 크라이테리아 오브 임플란트 석세스, 이게 지금 3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뭐 볼 내용이 있을까요? 볼 내용이 별로 없지만 환자와 상담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임플란트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플린팅하지 않았을 때 임플란트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맞습니다. 임플란트 움직이면 실패한 거예요. 임플란트가 움직인다는 말은 오세오 인터넷이 깨졌다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씹을 때 아프기 때문에 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방사선학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에 까만 부분이 안 나타나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방사선학적으로 꼭 뼈로만 둘러싸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뼈에 수직적인 로스가 없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초보자였을 때는 석세스만을 따지는, 석세스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주위의 뼈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석세스 크라이테리아죠. 석세스와 서바이벌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세스 크라이테리아가 옳은 것이고 서바이벌 크라이테리아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임플란트는 스프링되지 않았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요. 당연히 씹을 때 페인이 없어야 되고 인플라메이션 당연히 없는 게 좋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리뮤코사이티스나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40% 이상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넘니스는 없애는 게 좋겠지만 뭐 넘니스 발생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넘니스 강의 특강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환자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이죠. 환자분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이 임플란트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는 평생 씁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이 임플란트는 언제까지 쓸 수 있냐고 얘기하면 이 임플란트는 자연체에 생기는 문제가 똑같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때 대략 문헌상에 보면 5년 정도 쓸 확률이 95%고 10년 정도 쓸 확률이 90%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자분이 물어보면 임플란트는 절대 평생 가지 않지만 5년 성공률이 95%, 10년 성공률이 한 90%쯤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년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필요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반드시 뼈가 녹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2005년도에 저한테 왔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환자를 만나기 전에 엑스레이만을 봤을 때 이 환자가 저한테 온 이유는 아마 이 47번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 임플란트 뼈가 다 녹았으니까.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온 이유는 이 47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오신 이유는 여기 있는 15번 치아가
16번 치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환자분 이 47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47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뼈가 반이 녹아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써놨습니다. 소프트 티슈의 인플라메이션을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소프트 티슈의 상태는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3년 후에 기억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년쯤에 이제 컴플리케이션 코र्스가 제가 들어갈 텐데 합병증 코스에서는요. 소프트 티슈 리스폰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쨌든 소프트 티슈의 인플라메이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비록 뼈가 녹았다고 해도 이 임플란트를 계속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가서 나오지만 4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쨌든 이 임플란트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환자는 제가 병적으로 한번 추적 조사를 시행해 봤습니다.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하악 우측에 있는 이 47번의 임플란트 아무런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2008년도가 2009년에 한 번 염증이 생겼었는데 제가 긁어낸 이후로 다시 또 문제가 없었고요. 그 뒤로 제가 4년을 더 추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전혀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7번과 46번의 임플란트 자연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것은 뼈가 녹아있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임플란트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임플란트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바이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초보자일 때는 석세스 크라이테리아에 포커스를 뒀다면 점차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것을 리뷰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임플란트는 중요한 것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베이직 코스 첫 번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서 강론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